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일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은 이기호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엘의 가업승계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개인 채널 강소기업 내비게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소기업 내비게이터를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강소기업 내비게이터에서는 대표님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나요? 네, 강소기업 내비게이터는 설명도 나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하는 일들을 이제 뭐 교육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상담도 해드리면서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일의 가업승계 채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계가 이제 급하신 대표님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 채널이라고 한다면 우리 강소기업 내비게이터는 설립부터 성장에 좀 집중돼 있는 회사들에게 뭐 지원이면 지원, 뭐 절세면 절세 이런 좀 다양한 도움을 주시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영상 하단에 우리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링크도 함께 드릴 테니까요. 우리 대표님들 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가지급금입니다. 네, 네, 네. 가지급금. 뭐 어떤 경우는 가수금하고도 약간 헷갈리시는데 가수금, 가지급금 뭐 어떤 건가요? 네, 뭐 가지급금은 이게 중심은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가지급금은 법인이 지급한 돈이고 가수금은 받을 숫자를 써서 법인이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가져간 돈, 가수금은 내가 법인에 넣은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네요. 네, 네. 네, 법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지급금은 빌려준 돈, 가지급금은 빌려준 돈이니까 이제 받을 돈이고 가수금은 내가 빌린 돈, 법인 입장에서 빌린 돈. 그러니까는 갚아야 될 돈, 부채로 그렇죠. 네, 네. 들어가겠네요. 가지급금은 통상 그냥 용어 자체의 뜻 가지급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가지급금 뭐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어서 대표님들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제 세무회계 측면의 가지급금인데요. 예. 뭐 기장, 계정 항목, 계정 과목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 예, 주주, 임원, 종업원이죠.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뭔가 정의를 읽으면 머릿속이 잘 정리가 안 되세요. 그래서 조금 쉽게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인데요. 법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한 돈이에요. 근데 이 가짜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한자를 살펴보시면 이제 거짓, 가짜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제 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지급한 돈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땡땡땡이 임시로 빌려준 돈입니다. 그리고 땡땡땡이 세금 없이 가져간 돈입니다. 자, 여기서 1번의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법인? 예, 법인입니다. 법인이 임시로 빌려준 돈이죠. 그것을 밑에 땡땡땡은 누굴까요? 예, 대표님이겠죠. 대표님이 임시로 가져갔는데 세금 없이 가져갔다는데 이제 가장 큰 방점이 찍히는 거죠. 자, 이게 가지급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증빙이 곤란할 때는 대체로 다 가지급금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창업 초기, 그다음에 막 성장할 때, 그다음에 이제 성숙기에 다다랐을 때 각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가지급금들이 발생하죠. 예.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업기죠. 이제 창업할 때 대표님은 이제 투자자로서 주주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자본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돈이 없으세요. 이 당시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차입을 하게 되죠. 그거를 가지고 법인의 이제 자본금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빌렸던 돈 갚아야 되겠죠. 예, 바로 법인으로부터 그 자본금을 다시 받는 거예요. 법인 입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가지급이 되는 거겠죠. 이 돈을 이제 채무자에게 변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자본금의 가장납입이라고 그러죠.
내가 넣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빌려서 넣고 바로 빼서 갚았기 때문에 자본금의 가장납입이 첫 번째 이제 가지급금이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장기입니다. 회사가 한창 성장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법인이 상품 8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거래업체. 그러면 거래업체는 세금계산서를 8억을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8억이 아니라 10억 정도의 매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은행에게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유지한다고 외부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10억을 끊게 됩니다. 그러면 대금을 10억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8억 원어치만 받고 돈을 10억 원을 줬기 때문에 차액인 2억이 발생합니다. 그 2억을 이제 거래업체에 주게 되는 거죠. 예, 법인으로부터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급금이 되는데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가공 매출에 의한 가지급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한창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비라든가 리베이트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제 증빙을 할 수 없거나 증빙이 곤란할 시에는 요거 다 묶어서 이제 가지급금 처리하게 되죠. 비슷하게 이제 증빙 불가 인건비 같은 경우 이제 불법 체류자라든가 신용불량자 등에게 이제 양성화시켜서 지급할 수 없는 돈들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이제 성장기의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었죠. 이때 법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 오리지널로 돈을 빼오시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하시냐면 대부분 부동산 매입하시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성 가지급금입니다. 대표님이 법인으로부터 이제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내기가 힘들어서 세금 없이 가져와서 부동산 등을 구입하게 되시는 이런 케이스.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지급금을 둘러싼 우리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죠. 이 기관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이죠. 국세청은 이 가지급금은 업무 무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무 무관에 세금 없이 가져간 돈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입니다. 은행은 사실은 이제 대출을 해주는 기관인데 이 가지급금이 전체 자산의 3%가 넘어가면 또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에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은 이 회사에 이제 대출을 해줄 케이스가 생기면 가지급금이 얼마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신용평가기관도 과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고 이제 거래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거래처라든지 국가기관 같은 데도 가지급금이 많으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 매출이 떨어지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죠. 여러 차원에서 가지급금이 있다는 것은 별로 우리 법인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질문. 네, 그러면 제가 상담했던 회사 중에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법인에서 이제 가지급금을 가져가서 부동산을 많이 구입을 하셨고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서 실제로 그 배임 횡령 흔하게 얘기하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외부에서. 근데 제보가 들어가서 알게 됐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어떤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그러니까 배임이나 횡령까지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네네. 제가 그 가지급금에 대한 손해를 말씀드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배임 횡령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앞서서 요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구입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적으로 사용했거든요. 사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부동산 어쨌든 업무 무관으로 했을 때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용도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과 그 금액과 그 기간이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손해 부분은 뭐 어떤 부분에서 누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자, 이거 사실은 가지급금이 있으면서도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빌려준 돈이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뭘 받아야 되나요? 이자 받아야죠.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인정이자는 4.6%입니다. 연 4.6%. 자, 그러면 가지급금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억에 대한 4.6%는 이제 4,600만 원이죠. 그래서 10억의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연 4,600만 원의 인정이자를 받아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먼저 넣어 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에서 4,600만 원을 받으셔야 받아야 되는 된다. 거죠. 네. 그게 돈을 받는데 무슨 손해지라고 생각할 수 이익일 것 있는데, 같은데. 네네, 네.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이죠. 빌려준 자 법인입니다. 법인의 손해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시잖아요. 4,600만 원. 그것이 입금, 즉 이익으로 산입이 됩니다. 이익이 있으면 법인은 뭘 내죠?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네, 법인세가 지금 내가 내는 것보다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냐면 아까 인정이자가 4,6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4,600만 원에 법인세가 이제 20.9%를 내는 법인이라면 961만 원을 더 내셔야 돼요.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의 그 대출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 법인도 한 10억 정도의 대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자를 5%로 한 5천만 원 연 이자를 내고 있어요. 자, 이 이자 비용은 뭐죠? 손금으로 처리해 주죠. 비용이죠. 비용 처리해 줍니다. 그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지급이자 그러니까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뭐죠? 인정해주지 않으면 법인세가 상승합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대출을 받아서 10억에 대한 대출금 5천만 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줘서 법인세를 덜 내게 해주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그렇게 해서 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4,600만 원. 그만큼은 손금에 산입해주지 않겠다. 그 차이만큼. 그죠? 5천에서 4,600만 원 빼면 이제 400만 원 정도니까. 자, 여기서 얼마냐면 5천만 원에 대한 그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20.9% 이자를 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45만 원의 손해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1,045만 네, 원. 1,045만 원이에요. 그럼 961만 원 더하기 1,045만 원 하면 2,006만 원이죠. 약 2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법인이요. 법인에서만 손해가 이렇고 연 2,006만 원에 약 2천만 원의 손해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부수적으로는 이제 신용평가가 등급이 하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출이 불리하게 된다는 효과도 있고요. 부실 자산이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받을 수 없는 돈은 이제 대손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가지급금만큼은 대손 처리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 세무조사의 위험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위에 두 가지는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말씀드렸고 밑에 두 가지는 이제 법인을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요 내용은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정이자 내는 건 아시는데 지급이자 손금 불산이까지는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낸다는 점. 그 다음에 내가 대출이 있는데도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한다는 점. 그래서 법인세가 올라간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법인은 이렇게 손해가 크고 그다음에 대표님은 어쨌든 뭐 돈을 빌려갔으니까 그걸로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이익 아닌가요? 네, 그건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이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이제 빌려온 자, 즉 대표님의 손해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이자 납입하셔야 되잖아요. 빌려온 돈에 대해서 4,600만 원을 납입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건 법인의 이제 손해일 수도 있는데 요거 미납하게 되면 복리로 증가하는 거예요. 대표님의 손해인 거죠, 결국은. 대표님이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져온 10억 플러스 거기에 대한 돈이 이자분이 복리로 증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4,600만 원, 10억에 대해서 4,600만 원 이자를 내시잖아요. 근데 이걸 안 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 플러스 10억 플러스 4,600. 10억 4,600만 원에 대한 4.6%는 얼마냐면 4,811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자가 늘어나서 6,564만 원. 이렇게 점점 늘어나시게 돼요, 대표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자 납입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대체로 그래서 대표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자를 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대체 처리합니다. 이거죠. 대체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제 가져온 곳으로 인정상여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님들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면 내 소득의 맨 밑에 이제 인정상여라는 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4,600만 원을 가져온 곳으로 상여 처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4,600만 원을 상여로 받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상승하겠죠. 대표님 이제 35%라고 가정하면 38.5가 되겠죠. 그러면 1,771만 원의 소득세를 더 내셔야 돼요. 대표님이 1,771만 원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표님은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가업승계할 때 이거 타격이 있죠. 이만큼 다 빠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산 항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예. 주가가 상승하면 대표님이 이제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를 할 때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이런 손해를 대표님이 보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가지급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새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과거보다 많이 정리들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대체로 다 있으시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를 가져가서 어디에 쓰고 얼마만큼 사용했느냐거든요. 여기 보면 사실 얼마 가져갔다가 내가 뭐 내고 다 변제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도가 심한 그다음에 개인적 용도로 썼을 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뭐 간혹 들으셨을 테지만 제가 실제 판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나온 판결인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주문이죠. 여기 보면 다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이게 계속 그 형사처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상고를 했겠죠. 대법원까지 왔는데 결국은 광주 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어요. 예, 피고인 이의 상고를 기각해버린 거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느 대표님이 그러니까 가지급해서 돈을 가져와서 이것을 개인적 용도로 쓰신 거예요. 그것도 금액이 좀 컸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보시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이라고 본 겁니다. 횡령의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판시와 같이 가지급금,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가지급금 혹은 부외 자금의 명목으로 회사 공금을 인출 혹은 조성한 뒤 이를 판시와 같은 용도 등의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회사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사업 목적.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래서 횡령이 맞다. 형사처벌 받았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고 개인적 용도로 썼고 기간이 길다면 반드시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그 대법원 판례만 보여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예. 배임 횡령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징역도 나오고요. 얼마 이하의 벌금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이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아시고 금액이 크다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지급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위험과 또 손실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 대표님들이 앞으로 이제 가지급금을 뭐 있는 거는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겠고 또 기존에 더 만들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기존에 있는 이 가지급금 아까 크게 회사에 또 위험을 줄 수도 있는 이 가지급금 해결 방안이 있을 텐데 당연히 내 돈 갖다 갚으면 되겠죠. 그거는 뭐 해결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네. 네네. 개인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솔루션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솔루션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갖고 왔으니까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인이 빌려줬으니 대표님은 이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뭐 하나 뚝딱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 부지불식간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을 몰라서 이제 해결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져왔으니까 일단 내가 개인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산으로요. 현금 혹은 부동산이 있겠죠. 예. 현금이 있으면 현금 자산으로 변제해버리면 됩니다. 혹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매각해서 갚거나 아니면 이거 월세를 하고 있다면 전세로 돌려서 전세 보증금이 크게 좀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대체로는 이 방법들은 잘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법인 자산으로 이제 상환하는 방법들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거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가지고 오고 계신 거예요. 급여 및 상여금으로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내가 가지고 왔던 수준은 내가 생활비도 쓰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급여나 혹은 상여금으로 더 올려서 가져오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자, 법인은 내가 가져오던 것보다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손비에서 빠지게 되겠죠. 손비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비용이 예, 예. 늘어나네요. 그렇죠. 네. 비용이 늘어나면 법인세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는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대표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세는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보료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은 과도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이거는 급여 테이블에 따라서 또 활용이 가능한 회사도 있고 또 어려운 회사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미 맥스로 많이 가져오고 계신 대표님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겠죠. 예. 자, 세 번째가 이제 퇴직금입니다. 예. 퇴직금은 세금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연구원님 지금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제 안 되잖아요. 중간 아예 안 정산은 되진 일정 않지만. 부분 요건 외에는 이제 못하게 돼 있죠. 네, 네. 근데 아직도 이제 일정 부분 요건이 되면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그 요건에 충족하거나 또는 뭐 실질 퇴직을 하거나 이래야 쓸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뭐 중간 요건이 있죠. 뭐 일정 기간 이상의 유학을 가거나 병가가 있거나 그 다음에 최초의 주택 구입을 할 때 이때는 중간 정산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흔히 일어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2016년부터죠. 16년부터는 실제 퇴직을 해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퇴직금은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큰 규모의 그 손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예. 임원의 입장에서 보면 퇴직금을 가져오는 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퇴직금이 규모는 큰데 세율은 적습니다. 세금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퇴직을 하면서 이렇게 가져올 경우에는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세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익이 큰 방법으로 이제 사이즈가 큰 금액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퇴직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급여 대비 세금도 적고 그리고 아까 급여에서는 건보료가 인상이 됐는데 얘는 그게 없네요. 그렇죠.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잖아요. 종합소득세하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이제 4대 보험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러면 진짜 우리 수석 연구원님 보시기에 이 퇴직금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제 부부가 같이 임원인데 이제 업력이 좀 오래돼서 퇴직금 사이즈가 좀 나올 경우는 이제 부부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전략적으로 퇴직하는 방법을 많이 쓰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주가를 좀 낮춰야 되는 회사들도 뭐 우리가 가업 상속공제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사전에 정리할 회사들은 좀 요거 활용하면 주가도 낮추고 동시에 그렇죠. 가지급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요 퇴직금이 괜찮은 회사도 있고 또 요게 또 안 맞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예, 요게 안 맞는 회사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사마다 정말 각각의 방법,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단 원칙들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회사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컨설팅이 필요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퇴직금이 안 되는 경우 다른 방법을 또 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배당이죠. 예. 배당. 네. 배당은 좀 다들 이제 세금이 높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제대로 또 활용하면 또 괜찮은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배당은 실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이제 한정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 소득이라고 하고 1년에 1인당 2천만 원까지만 15.4%로 이제 분리과세하잖아요.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하지 않고 15.4%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것도 건보료가 붙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실익이 있기 때문에 1인당 2천만 원까지가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가 좀 많으신 대표님들은 그러니까 배당액이 더 높아지면 그 합산되기 때문에 결국 급여를 높이는 이제 결과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귀속자가 늘어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법인은 이 배당은 자본 항목에서 빠지는 겁니다. 자본 거래예요. 그래서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주가가 하락하면 어떤가요? 대표님이 상속, 증여, 양도 등을 할 때 세율이 자동적으로 감소되게 됩니다. 그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4%로 분리과세가 되죠. 근데 이제 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속자를 늘려서 2천만 원을 2천만 원을 혼자 가져오면 2천만 원인데 3명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분 조절을 잘 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배당은 분리과세 되는 범위에서는 매년 실행하는 게 그렇죠. 실익이 있네요. 네, 급여가 좀 있으신 대표님들에게는 급여보다는 낮은 세율로 2천만 원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특허 및 영업권이 있죠. 예. 여기 법인의 입장과 이제 대표님의 입장을 또 한번 볼 건데요. 예. 특허를 만약에 대표님이 개인 특허로 이제 계산하기 좋게 제가 1억을 예로 들겠습니다. 1억을 그 본인의 특허를 법인에게 이제 양도했습니다. 그럼 법인은 이제 이게 무형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 무형자산으로 들어오면서 5년 동안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5년이면 2천만 원씩이겠네요.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1억이 다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법인세가 감소하게 되겠죠. 예. 임원은 어떨까요? 이것을 이제 법인에 양도한 임원은 이게 기타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60%까지는 이제 비용 처리가 되게 됩니다. 1억에 60%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빼고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기타 소득 22%가 이제 적용되게 되겠죠. 그러면 22%면 얼마인가요? 4천만 원에 22%면 880만 원이네요. 그래서 1억 대비 880만 원, 8.8%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법인도 절세가 되고 또 개인도 절세가 되는데 세금을 적게 받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일부 지역에서 특허권 양도 관련해서 뭐 전수조사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꼭 주의하고 이 특허 및 영업권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 특허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실사가 한 차례 이루어졌고 지금 대표님들은 예전에는 이 특허를 쉽게 말해서 이게 개인 특허잖아요. 예, 개인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는 건데 이 과정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다음에 그 평가액도 좀 과도하게 설정을 해서 이런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연구소 이렇게 한번 실사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많이 정리들이 되셨죠. 왜냐하면 1번 중요하게 그러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게 오리지널 대표님의 특허라는 것을 증빙해야 됩니다. 회사에 도움을 받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한 자료들을 갖추어 놓으셔야 되죠. 일체 법인과의 연관성이 없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매출에 영향을 준다든가 하는 계산을 할 때 예전에는 특허 이게 비용 처리해 주니까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전에 80%까지도 비용 처리를 해줬으니까요. 이게 많이 내려온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 또 주목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특허 가격을 뭐 변리사가 이제 해주겠지만 그것도 한번 자체적으로도 살펴보셔야 된다.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점검해야 될 차원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또 과거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아우 특허하면 큰일 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고 현재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아, 예. 아, 특허는 정당하게 기술력이 예, 있으면 그렇죠. 해야 되니까. 예,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주의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하네요. 첫 번째는 이제 대표님이 양도를 하시려면 이게 오롯이 대표님의 자력으로 회사에 도움 없이 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에 그렇죠. 당연히 뭐 감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적정한 평가에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도 얼마든지 가지금 상환에 유용한 도구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입니다. 이거 뭐 두 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대법원 판례만 남겨두고 있는데 1차, 2차까지 굉장히 고무적으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뭐 대법원 판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예. 자, 그 이 주식 소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인과 그 다음에 대표님이 어떤 그 세무적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지 또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도 예, 주식 소각입니다. 이것도 자본 거래예요. 그래서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이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율이 감소합니다. 상속, 증여, 양도세가 감소하는데 이게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실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주주로서 하는 거니까요. 최고의 실익입니다. 왜냐하면 6억 그러니까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억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솔루션이 없습니다. 대신 그동안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제 국기법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포인트들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또 앞에 영상을 또 못 보신 분이 있으니까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일단 귀속자가 명확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귀속자라 하면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도하신 분, 네, 소각하신 분.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네. 사모님이 대표님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대표님이 대표님이 그거를 대표님의 회사에 배우자? 팔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회사에 팔고 그 대금을 대표님이 받았잖아요. 대표님이 그것으로 가지급금을 갚았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이 충분히 그러니까 가지급금을 갚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든가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거꾸로 대표님이 사모님에게 주식을 주고 죄송한데 이게 용어 정리를 네. 댓글에 사모님이 좀 불편하시다고. 아, 그래요? 어떤 회사는 이제 대표님이 여자분도 있고 약간 이제 배우자님으로 좀 정정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네. 요거는 네. 이제 실제 사례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제 했다면 네, 네. 그러니까 배우자? 주식을 네. 주식을 법인에게 팔았던 당사자가 음.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켰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서 반드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 평가 명확하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상법상의 절차 충분히 지키고, 그 다음에 평가액을 뭐 줄이거나 많거나 하는 것들이 하지 않고 반드시 그 당시에 시가 평가를 명확히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법원 이제 판시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정확히 지켰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카드를 제대로 다 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신 대표님들 많이 있으시죠. 네. 예. 고등법원에서 이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그 핵심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속자가 명확했고, 귀속자. 예. 네. 그 다음에 상법상의 절차를 충분히 지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직전 10년 이내에 6억 원의 배우자 증여공제라는 카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세금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네. 제일 핵심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납세자도 절세는 납세자 권리죠. 그렇죠. 네, 그 권리를 행한 건데 그거를 실질과세에 따라서 가장행위라고 본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국기법을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죠. 네. 더군다나 이번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어차피 2025년 1월부터는 증여 후 1년이 넘어가야지 그 주식 대금을 팔 때 내가 취득한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이 증여 후 소각은 그 개정안으로서 우리가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은 가이드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 양도세 2월 과세에 주식이 없었지만 이제 주식을 넣으면서 1년 안에 팔지 말라는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지켜가면서 이제 실행을 한다면 우리에겐 정말 큰 최고의 실익이 있는 이 솔루션이 되겠죠. 네. 세법 개정안이 뭐 진작에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될 거로 보고 이 솔루션을 활용하실 분들은 올해 안에 하시던가 아니면 증여 후 1년을 기다리셔야 되니까 증여라도 먼저 하시는 게 선택의 그렇죠.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2025년 증여분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증여를 미리 해놓는다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네, 또 네, 이제 있나요? 또 이제 뭐 기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액면 균등 감자, 예. 그 다음에 감액 배당, 감액한 것을 가지고 배당하는 방법.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는데 생소하실 것 같고, 근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자본금이 큰 회사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자본금을 줄이면서 가져오는 이제 자본 거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본금이 커야 실익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은 이제 그렇게 자본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별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감액 배당 같은 경우도 이제 세법 개정으로 이제 실효성이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자본 준비금 갖고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부 가액을 벗어나면 또 안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두 가지 방법은 세법 개정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잘 모르시는 방법인데 이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예, 전기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금이 없어요. 오히려 세금- 이거를 간과하시고 네, 네, 다른 네. 방법을 찾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일단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는 먼저 잘못된 회계 처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건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없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이 요거죠. 예. 근데 이제 수석연구원님 대표님들 생각하기에는 기장 세무사님이 이제 다 정리해 주셨는데 잘못된 회계 처리가 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잘못된 회계 처리가 왜 생기는 걸까요? 아, 네. 뭐 지금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체로는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본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또 기장도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걸러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제 이것을 끄집어내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이제 대체로는 다 처리를 잘 해주고 계실 거예요. 네. 한 번 더 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표님도 누락하고 이제 제대로 기장에 100% 정확하게 안 주시면 기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그럼요. 가지급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회사라면 요것부터 네, 잘못된 회계 처리부터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뭐 가지급금에 따른 뭐 손해, 문제점도 말씀드렸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해결했던 사례를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사례 하나만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이제 제조업이었는데 회사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구체적인 이름, 뭐 이렇게 좀 원단위 이런 것들은 다 계산하기 좋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자, 먼저 이 회사는 대표님이 지분을 60%, 사모님이 30%, 그 다음에 이제 친척이 이제 10%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 실제 주주. 네, 실제 주주인데 실제 주주인데 사실상은 이제 시작할 때 좀 주셨죠. 예, 어떻게 보면 실질 차명, 예, 명목상으로는 실제 주주 이렇게 됩니다. 애매한 예, 주식. 네네. 네. 10%가 있었고 대표님이 이제 대표이사시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사내이사로 있으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 당시에 시가를 평가해봤죠. 주가 평가 중요하잖아요. 시가 평가했더니 뭐 20억 몇 천만 원이었는데 약 2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가지급금이 한 10억 정도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있으면 연마다 법인도 손해, 개인도 손해 굉장히 많은 금액이 계속
이제 손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님이 한 5년 정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의뢰하셨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예, 우리 주식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제가 타인이라고 했지만 이제 친척이죠. 예, 친척에게 주식 이제 20억에 10%면 얼마죠? 2억이죠. 예, 2억을 증여로 해결했습니다. 증여로 회수했고요. 2억의 증여, 그러니까 20%면 2인은 4천만 원인데 앞에 이제 빼줘야죠. 1천만 원 빼주면 3천만 원 증여세 내고 예, 그 주식 10%는 사모님이 회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지분이 좀 정리가 됐죠. 대표님이 60%, 예, 사모님이 4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그러니까 상여금을 한 번도 진행을 안 하셨거든요. 상여하고 배당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예, 먼저 배당입니다. 배당은 이제 두 분이 2천 실익을 내고 가져올 수 있는 게 2년을 했으니 4천 곱하기 2년이면 이제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8천만 원 15.4%로 분리과세한 게 약 1,200만 원 정도 됐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한 1억 2천 정도, 이게 합쳐서 2억을 진행을 했거든요. 1억 2천만 원은 상여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세율을 좀 낮췄죠. 한 20% 정도 세율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예, 세금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 여기서 이제 업력은 좀 오래 되셨었거든요. 이제 사모님이 여기서 전략적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시게 되죠. 예. 퇴직금 계산했더니 한 3억 정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때 지금은 퇴직 세율이 조금 더 올랐지만 이때 한 10% 정도 세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 3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이때는 또 저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도 편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이 그림, 예, 뭐 이렇게 진짜 사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 해서 했는데 이제 얼마냐면 이제 40%잖아요. 주가는 저희가 2년 동안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20억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고요. 20억에 40%면 이제 4이 8억이잖아요. 예. 주식 소각 금액은 8억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공제 6억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6억 뺐더니 이제 증여 2억이 나왔죠. 2억에 대한 증여세 3천만 원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배당하고 상여금 거기 2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각 8억 해서 10억 정도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가지급금이 이제 10억이었는데 해결 기간이 2년 걸렸고요. 예. 해결 방법은 뭐 퇴직금, 배당, 상여, 주식 소각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썼죠. 예. 써서 세금은 약 1억 2,600 정도 들었습니다. 10억에 대한 1억 2,600 정도면 12.6% 굉장히 낮은 세율이죠. 예. 비교해 보시면요. 이거 그냥 방치해뒀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법인이 내는 세금, 대표님이 내는 1,700만 원, 법인이 아까 한 2천만 원 정도 손해가 난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표님이 한 1,700만 원 정도. 그러면 연 3,700만 원 정도가 계속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 10억을 그 일시에 가져왔다. 일시 처리 시에는 이분들이 세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공제한다 해도 한 4억 정도, 40%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4억 대비 1.16억, 1억 2,6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세금이 크게 절감됐던 케이스였죠. 이렇게 가지급금이 있으면 사실 가만히 방치해두거나 그러면 세금이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루라도 10억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2, 3억 정도면 그냥 조금 어떻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1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방치하면 할수록 일시에 처리하면 할수록 큰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해결을 한다면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컨설팅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세금이 거의 한 2억 7천 가량 절세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조정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는 가지급금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주가에 대한 문제는 크게 이제 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자녀들에게 주식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요 가지급금도 상한과 동시에 증여세도 상당히 줄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회사는 이후에 이제 자녀들한테 승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님이 100%가 되신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 차원에서 이제 자녀들한테 승계가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주식 증여가 일어났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가지급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물론 가지급금 정리도 중요하지만 뭐 승계나 이런 부분을 할 분들은 뭐 한 가지로 두세 가지 효과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지분 정리도 계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한 가지를만 진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면서 바로 승계로 이어지는 이런 차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사실 컨설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뭐 실제 이렇게 이제 상담 오래 하셔서 과거를 쭉 저희가 분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큰 퇴직금을 했을 때 다음에 주가가 상당 부분 떨어졌는데 그 시점에 그 증여를 안 하신 회사도 꽤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있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컨설팅 할 때 우리 이기호 수석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아, 사실은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원칙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회사마다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 더 이제 진전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막 문제점도 나오고 해결 방안도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1번은 절세죠. 1번은 절세인데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구조를 바꾸다 보면 지금 당장 줄어드는 세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들을 어마어마하게 줄이는 이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절세지만 절세를 하면서 이제 지배 구조를 이제 좀 우리가 손을 댄다고 얘기하죠. 지배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만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지분 구조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세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가지급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요거 한 가지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뭐 승계를 해야 될 회사 또 아니면 거꾸로 성장을 해야 되는 회사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회사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못하면은 회사가 뭐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급금을 뭐 이익 소각을 통해서 한 경우는 또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지급금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대표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신 우리 이기호 수석 연구원님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가 있고요. 또 중소기업 내비게이터 우리 또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강소가 중요하죠. 작지만 강한 기업. 여기서는 설립부터 뭐 성장까지 뭐 지원이라든지 또 소득 디자인 이런 쪽 어떻게 보면은 승계 전에 성장까지 가는 회사들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함께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